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MBN 토요와이드 시작합니다. 서양호 시사평론가,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 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25일 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발인이 오늘 오전에 엄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결식에 참석했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쭤볼 수 있어 좋았고, 혼날 수 있어 좋았고, 의지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여쭤볼 게 아직 많은데, 판단할 게 너무 많은데, 이제 일을 멈추시고 직접 설계하신 세종에서 편히 쉬십시오. 올바른 정치의 표상이셨던 이해찬 전 총리님과 동시대에 함께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함께해서 영광이고 또 영광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이해찬 전 총리의 위독하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안타까운 소식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승훈 위원장님께서는 조문을 좀 다녀오셨나요? 네, 조문은 다녀왔고요. 상당히 충격적이죠. 저희들이 좀 더 슬픈 건 네. 평통 수석 부의장으로서 베트남에 안 가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대한민국 의료진이 살려낼 수 있었을 건데라고 하는 아쉬움, 그리고 그 힘든 과정에 있어서도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을 소화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이 결국 이런 나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실은 민주당 당원들로서도 마음 아프고 또 대통령으로서도 내가 왜 민주평통수석 부의장을 시켜서 이런 사고를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자책감까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마음 아프고, 특히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시고 또 민청 학령 활동을 하시고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때 또 고문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나이보다 조금 더 많게 보시는데 지금 향년 73세입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빨리 가신 것이고, 또 과거 단순한 일화도 있죠. 불법 유턴을 했는데 왜 나를 딱지를 떼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소소한 원칙론자부터 또 김대중 정부를 만들어낼 때 DJP 연합, 뉴 DJ 플랜, 이런 정책적인 전략적인 전문가로서 민주당 정부를 4번이나 탄생시켰거든요. 예. 그 수훈이신 우리 이해찬 전 총리님께서 이렇게 서거하셔서 많은 국민들이 비통해하신다. 그리고 그가 가는 길에 있어서 그가 했던 어떤 족적들을 후배들이 잘 배워서 네. 앞으로 민주당과 민주정부가 계속되는 데 힘을 보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서양호 평론가께서는 좀 개인적으로 깊은 인연이 있으시죠? 네, 또 참여정부 시절에 그 노무현 대통령 오실 때 같이 근무도 했었고요. 청와대 예. 근무했지만 우리 2018년도 당 대표 하실 때도 구청장 하면서 가까이서 모시는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이해찬 대표하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가장 민주당다운 민주당스러운 정치인으로 불리셨을 겁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앞서서 우리 그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유신 독재 반대하고 전두환 신군부의 가장 반대했던 대표적인 제야민주 투사이고요. 예. 당내에 들어오셔서는 그 고든 성격 때문에 버럭 총리라고 하는 별명도 있지만 또 해찬들이라고 하는
별명도 있습니다. 해찬들은 우리 뭐 식료품 브랜드인데 그만큼 우리하고 친근해서 가까이 가서 대화를 나눠보면 되게 유머가 많으시고 그리고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버럭 총리로서는 대표적인 게 제가 노무현 대통령 선거 경선 시절에 예. 모두들 노무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어렵다고 하던 때였는데 그 전략 홍보본부장으로 회의에 들어오셔서 네. 매일매일 그날의 여론조사를 이야기하시면서 노무현의 당선은 필연적이고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를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예. 선거대책본부에서 패색이 짙은 얘기를 많이 하면서 단일화를 해야지 되지 않겠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한 번은 회의 테이블을 진짜 발로 차시면서 네. 화를 버럭 내시면서 지는 선거를 왜 하냐면서 그래서 회의 테이블을 걷어차시고 한 2, 3일간 출근을 안 하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선대본부에서 그 본부장님들이 가셔서 설득해서 다시는 선거 진단 얘기 안 할 테니까 화 푸시라 그래서 돌아오셔서 선거 본부 내에 위건 가장 높은 사람인 간에 후보 앞에서 선거를 싸우는 전장에서 패배를 입에 올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면을 보여주셨던 게 아주 기억에 남고요. 네. 뭐 엘리베이터나 간담회 할 때 보시면 항상 웃으시면서 친근하게 하위 당직자들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친근한 미소를 많이 보이셨는데 네. 원체 이런 대쪽 같은 그리고 투사 이미지 그런 강골 이미지 때문에 네. 일반 국민들하고 당시의 야당 의원들에게는 좀 뭔가 좀 한쪽 편만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정치인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으셨지만 잘 아시는 분들에게는 외유 내강형의 그런 그 민주당스러운 가장 민주당다운 정치인이 아니었냐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차례 민주 진보 진영 선거 승리를 가져다 준 측면도 있고 진보 진영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정치권에서는 크게 보면 또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해찬 전 총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리학가로 깨끗하게 인정을 합니다. 저만한 분을 찾기는 어렵죠. 물론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소속이기 때문에 이른바 중도 보수의 어떤 그 약점, 예. 틈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이 발견을 해서 선거 전략으로 활용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지략가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김대중 DJ 대통령, 또 노무현, 문재인,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래까지 무려 4명의 대통령을 만들었던 민주당 내에서는 만들었다고 표현을 하죠. 혁혁한 공을 세운 거 그것도 깨끗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장으로 치를만 하다. 지금 뭐 글쎄 사회장이면 두루두루 진영에 관계없이 존경할 만한 분들을 주로 사회장으로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에서 사회장으로 하자 하는 것은 뭐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책을 살 때 직접 고인에게 돈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신림동에서 광장 서적을 할 때 그러셨어요? 제가 몇 번을 갔는데요. 예. 그 당시에 책 주인 광장 서정의 주인 이해찬 이분이 훗날 30몇 년 전에 이렇게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죠. 그때 이제 제가, 서점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서점 직접 운영하셨을 때 직접 그렇습니다. 책을 제가, 사러 가셨다는 직접 거예요? 돈을 건넨 적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때도 사실 버럭 이해찬의 기질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서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뭐 속닥속닥 얘기를 하면요. 예. 주인이지만 안 참습니다. 버럭 소를 내짖었습니다. 자기 서적에 책을 사러 와도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뭐 대쪽이죠. 손님이지만 이거 조용히 해야지 이렇게 여기서 잡담하면 되나라는 게 제가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을 하고요. 네.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기자 생활 한참 할 때 이해찬 이 의원과 함께 개고기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고기를 아주 좋아했던 그 분이거든요. 자기 아주 아주 애호 그 기호품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하고도 이렇게 몇 번 뵌 적이 있는데요. 단지 이제 이해찬 세대가 말해주듯이 명과 암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주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을 그래도 진영 논리에 조금 이렇게 이 돌담을 쌓은 건 아닌가라는 지적도 교묘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님. 보수에는 왜 이런 어른이 없을까 하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보수도 많은 이제 우리 어른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계시긴 했는데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그 황망이 돌아가시면서 아마 진보 진영의 4개 정부를 다 이렇게 이끌었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진보 진영에서는 더 이제 좀 추모하는 물결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보수 진영에서도 사실 저분은 청렴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청렴했고 그런 어떤 일종의 정치적 스캔들 같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어찌 보면 저 정도의 뭐 대통령을 빼고는 다 역임했잖아요. 당 대표, 국무총리, 뭐 그다음에 장관, 그다음에 칠선 의원이죠. 예. 다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정치적으로 굴곡은 조금 있었지만 어떤 뭐 비난받을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아까 공과를 말씀하셨는데 예. 굉장히 진보 진영엔 저 영향을 끼친 게 굉장히 컸고요. 또 마찬가지로 보수 진영에서도 저런 분은 저렇게 청렴하고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라면 보수 진영에서도 존경해도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들도 있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저는 그래도 큰 정치권에 큰 더 울림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던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8일 단식을 끝내고 병원 통원 치료 마치고 그다음에 마침 이제 그러다 몸이 회복된 단계여서 그래도 그 빈소로에 조문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그 어렵다는 정청래 대표와 마주 앉았잖아요. 저분들이 당대표 되고 나서도 마주 앉지 않던 분들이 저기선 마주 앉아가지고 건강 얘기하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는 좋은 정치로 우리가 화답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제 얘기까지 꺼내면서 예. 저렇게 큰 거목과 이런 어른들이 돌아가셨을 때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조문 정치가 조금 빛을 발해서 경색된 전국을 좀 풀거나 완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 이해찬 전 총리의 이 마지막 발걸음이 그래도 한국 정치를 지금 2월 국회를 앞두고 조금 정상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정말 지금 여야가 경색돼 있고 필리버스터 아니면은 특검법 강행이라는 일어나던 이중적 구조만 있는 상황에서 조금 협치와 갈등의 골을 좀 풀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지막 좀 희망을 남기신 연결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5일간 치러졌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장례 기간 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조문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조문의 공간에서는 당파성도 필요 없고 결국에는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옳다. 예, 최수영 평론가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발인 하루 전이었던 어제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빈소를 찾았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제 상주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만나서 이제 악수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막 대립하던 그 여야의 모습이 잠시 좀 이제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조문 정치를 계기로 정치권이 좀 화해의 길을 열어갈 수는 없을까? 이런 부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좀 어렵다고 봐야죠. 뭐 이해찬 전 총리가 저렇게 좋은 족적을 남기고 가셨지만 지금 정치권은 너무 극한 대립의 상황이에요. 특히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의 고문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는 보수 원로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박민영 전 대변인이, 현 대변인이죠. 상임 고문들이 91세 평균인데 메타인지 좀 높여라라고 했잖아요. 인지력을 좀 높여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고문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징계나 뭐 이런 얘기들은 없습니다. 또한 지금 그 버럭 총리가 이해찬 전 총리시잖아요. 네. 정말 잘못된 것에 있어서는 대통령에게라도 벌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국민에게까지도 벌어갈 수 있는 분이셨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통합보다는 배신자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을 분리시키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통합을 시켜줘야 되는데 당대표가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치 유튜버들에 빠져서 상업적인 유튜버들의 말을 듣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도 지금 공감을 국민들께 얻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해찬 총리에게 조문을 하고 이해찬 정청래 대표를 만난다 할지라도 결국 당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여야 협치와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할 수 있는데 자기 당과 싸우는데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정치를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다. 빨리 판사할 때 판결하듯이 하지 마시고 정치를 통해서 국민의힘을 복원시키고 그리고 여야
까지도 복원되는 네. 그런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스라이팅은 된 상태로 있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은 조문은 조문이고 현실 정치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제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주문 정치에 이제 우리 그 장동혁 대표의 최근 그 언행 이것을 이제 짚어주셨는데 네. 저는 반대로 이 조문 정치에 관련된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은 어떻게 했느냐를 또 이 균형 있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른바 김민석 총리죠.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가 공동 상주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어차피 이제 사회장이고 또 이분이 민주평통 부의장, 이제 의장은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평통을 이끌어왔던 분이기 때문에 기관 및 사회장 이런 식으로 일주일간 했는데 공동 장례위원장을 맡아서 두 분이 일주일 내에 서울대 병원에 있었던 것까지는 저도 뭐 인정을 하고 좋습니다만은 글쎄요. 이게 여권 투톱에 차기 당권을 놓고 예고편을 붙이는 거 아닌가라는 이 생각이 든 거는 글쎄요. 저만의 생각일까요? 일주일 동안에 어떤 게 일어났습니다. 몸은 비록 그쪽에 가 있어도 당대표가 로망이라는 말이 김민석 총리 입에서 나왔지요. 또 정청래 당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당 이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만은 일주일 동안은 애도 기간이니까 우리 더 이상 진도 나가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이 사이좋게 공동 상주 역할에 충실을 한 듯이 보이지만 네. 글쎄요 많은 분들이 여권이 상주 역할을 하면서도 차기 당권이라든가 민주당의 어떤 그 헤게모니 권력 재편을 위해서 거기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신경전을 펼치는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가 조문을 했을 때 좋은 정치 하자라는 얘기가 공동으로 나왔습니다. 공동 좋은 정치 하자. 예. 물론 뭐 좋은 정치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과연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하자는 얘기인지 아니 본인의 어떤 그 당대표를 연임을 하거나 본인의 당대표의 기반을 세우기 위해서 정치를 하자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상당히 이 언행에서 일관성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예. 뭐 물론 각각 이제 정부를 대표하고 또 민주당을 대표해서 어른을 이제 보내드리는 예우 차원이기는 했겠습니다만 보수 진영에서 바라봤을 때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각각 그 상주 역할을 맡아서 앞다퉈서 자처를 했던 이 부분은 사실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둔 부분이 있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시선도 있다는 거예요. 뭐 당권 경쟁이 뭐 나쁩니까? 저는 뭐 그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요. 다만 그 우리 정치인들의 금원 중에서 예. 적수상도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가 적이지만 그래도 죽음을 슬퍼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뭐 예전에 초안지에서 예. 천하를 제패한 유방이 마지막 싸움에서 진 그 항우가 자결을 하자 그 장례를 후하게 치러줘라 저 사람의 죽음은 의로운 거다라고 했던 것처럼 또 비근한 예를 뭐 2009년도인가요?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오셔서 평생의 일생의 정치를 아해버린데 잠깐 있다 간 게 아니라 예. 아주 오랜 동안 그 빈소에 머물면서 나와 많은 경쟁과 갈등이 있었지만 역사의 동지이자 민주화의 동반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현재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잘 새겨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는 자기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한 반사이익도 많아서 사실은 상대에 대한 비난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저는 이번 그 상중이라도 이렇게 당내 경쟁자가 될 차기 당권을 나르고 경쟁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김민석 총리하고 그리고 정청래 현 대표가 당대표가 나란히 상주 역할하는 것은 저는 경쟁자이지만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또 장동혁 대표가 당내 분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 멈추고 와서 경쟁 정당의 그 상임 고문 역할을 하시면서 또 기존에 계속적으로 경쟁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이해찬 전 총리의 서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는 정치에서 이런 면 결국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 이번에 만났던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이번 상가에서 만남을 이후에 끝나고 나면 상주가 또 인사를 해야 되니까 예. 야당 대표실라도 방문해서
그동안 여야가 대화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 저는 뭐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도 당내에 유력한 차기를 둘러싼 경쟁자로서 네. 좋은 모습들을 지지자들에게 보여준다라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여야도 진보도 보수도 다 초월하는 그러한 그 화합의 장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장례 기간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예정대로라면 이해찬 전 총리의 안장식이 이제 조금 전에 진행이 되고 있을 거고 세종시 은하수 공원에 이제 안장이 될 텐데요. 부디 이제 편히 영면에 드시고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확정되면서 당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친한계를 중심으로는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총 9인이 표결에 참여를 했고요. 표결의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입니다.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한 후폭풍이 굉장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친한계에서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재신임 투표를 하자, 사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당 지도부에서는 여기에 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일단은 지방선거까지 가보자 이제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당 분위기 이 정도는 예상을 하셨습니까? 지도부도 예상을 했을 거예요. 뭐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반발은 뭐 당연히 있을 테고, 그다음에 벌써 제명하기 전서부터 이미 장외 집회가 있었잖아요. 친한계 예. 의도에서 이번 주도 또 있을 거라고 합니다만은 자 이제 이런 상황을 뭐 지도부가 얘기 못한 건 아니고 지도부도 빌드업을 했죠. 네. 그러니까 재심 신청 기간 주고 그다음에 사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장 대표의 단식의 8일 기간에 정치적인 약간 합의 공간이 있었는데 한 전 대표가 결국은 여기 찾아오지 않음으로써 정치적인 해법까지도 저는 어쨌든 좀 풀기 어려운 상황까지 만들었다고 보고요. 예. 이렇게 된 이상 이제 뭐 당내에서는 뭐 이제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이제 뭐 장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자, 그다음에 뭐 이래서 중도를 안고 하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도부가 한 전 대표가 지금 당의 지지층도 약간 양분돼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어정쩡한 봉합으로 가느니 차라리 한 전 대표 문제를 정리하고 나가서 핵심 코어 지지층들을 강력하게 결집한 다음에 네. 아주 장동혁 대표가 뭐 2월 4일로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과감하게 전략 스윙을 함으로써 네. 이른바 중원 확장을 좀 꾀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국민의힘이 이제 여야 1대1 구도를 만들므로써 이제 여당도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이루어지면 완전히 180석의 단일 대우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전열을 1대1 구도로 정비함으로써 네. 그런 구도 싸움을 4월부터 만들어 나간다면 승산이 해볼만 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문제를 어정쩡하게 우리가 뭐 화합이니 봉합이니 이런 걸로 하지 말고 네. 이 문제는 깔끔하게 책임을 묻고 정리하고 우리의 핵심 코어를 바탕으로 조금 더 큰 민심을 바다로 나가보자. 이게 전략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얘기는 또 이제 설 밥상에 이 문제를 좀 결론 내서 올리겠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돌아오는 이번 주까지는 아마 당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내용이 좀 일부 있을 겁니다만은 예.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2월 4일 당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기점으로 당에 좀 안정을 찾을 거고 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확전되느냐는 제가 보기에 찻잔 소리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하나는 장 대표가 과연 이러면 이제 당내 걸림돌 없는 상황에서 오롯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당을 책임 있게 이끌어 나가서 지방선거를 승리하느냐 못하느냐 이제는 저는 거기에 장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친한계와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막 지도부 사퇴 얘기까지 하면서 네. 들끓고 있는데 이게 네.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지도부가 사퇴하죠? 방법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최고위원들이 지금 전부 7명이 동의를 한 상태에서 예. 그럼 장동혁의 책임으로 묻나요? 지도부 전체 책임으로 봐야죠. 그러면 지도부가 동반 사퇴를 하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럴 리는 없고 예. 그다음에 정치적 재신임을 묻자라는 이번 당원 당규에도 없는 것으로
장 대표의 거취를 결정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정치적 레토릭은 뭐냐면 빨리 좀 방향 전환하세요. 예.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는 그 압박 강도로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이대로 잘 흘러가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세요? 당원 당규를 포함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장동혁 대표를 사퇴시키는 방법은 이 최고위원, 당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최고위원에서 3명 이상의 이 최고위원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이라든가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제명 결의를 발 때 3명 이상의 최고위원이 동반 사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극히 낮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제도의 틀, 당원 당규 내에서 장동혁 대표를 사퇴시킬 만한 어떤 그 수단은 별로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의원총회를 소집을 한 겁니다. 네. 의원총회는 의원의 10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열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있거든요. 이제 의원총회에서 집단적으로 난상 토론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 사퇴론이 다시 또 이 불붙을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렇다고 의원총회에서 사퇴 의결을 한다거나 이런 수단도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예. 당장 사퇴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극히 낮다. 영에 가까운 그 상황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차츰차츰 이번에 어떤 이 제명권이 이른바 중도층을 이반을 시켜서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빠지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그 후보들 중심으로 사퇴론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로 공이 튈까, 어디로 방향을 잡을까라는 것은 정치는 원래 내일을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제도의 틀로서는 사퇴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예. 지금 장외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힘든 선거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국민들은 다 아시는데 장동혁 대표는 잘 모르잖아요. 핵심 코어층만 결집시키면 그 다음에 방법이 있다. 일단 한동훈 쫓아내고 중도층 결집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예. 자기 뜻대로 되면 되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정치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유승민 내쳤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 내쳤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내쳤잖아요. 누구랑 정치하죠? 결국에는 그 극우 고성국 씨라든가 이런 극우 유튜버들과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극우 유튜버들은 굉장히 좋죠. 오세훈 쫓아내, 한동훈 쫓아내 하면 열광하잖아요. 예. 극우들이. 그러면 통장에 돈은 잘 쌓이겠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얻을 게 없죠. 지방선거 패배하면 어차피 내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네. 왜 이렇게 다 같이 무능해졌을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스라이팅이 지금도 통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때 워낙 쓴소리만 하면 그냥 나가 떨어지니까 예. 이 쓴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고 쓴소리하면 또 제명시킨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냥 몸보신만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보수 정당으로서 항상 어려운 위기가 닥치면요. 예. 소장파라는 게 있었어요. 남경필, 원희룡 이런 소장파들 좋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제어하고 내가 이 정치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꼴은 못 보겠다라고 네. 하는 강력한 힘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네. 유일하게 지금 여론을 주도하는 팬덤 있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없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장동혁 대표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듣습니까? 전혀 안 듣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스피커로서의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스피커로서의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고성국 씨나 유튜버들을 따라가는데 예. 한식이 주거나 청명이 주거나 똑같잖아요. 어차피 지금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더 이상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면서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 보신하다가 끝까지 지방선거 치르고 같이 그냥 다 낙마하고 장동혁 대표 물러서거나 이수나 저수나 최악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인가요? 소처럼 들이받으라고 하잖아요. 정말 뭐 오세훈 지금 시장에 조금 들이받았던데 오세훈 시장 한 명 갖고는 부족하고요. 냅다 모든 사람들이 결집해서 들이받아서 끌어내려야지만이 이런 식으로 유튜버에 끌려다니면 끌어내려질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국민의힘에 그런 소신 있는 정치인이 있을까? 굉장히 의문입니다. 예. 얘기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이후에 국민의힘 상황은 좀 둘로 쪼개진 모습입니다. 각기 다른 목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들은 당원들과 약속을 했어요. 우리 당의 가치를 무겁게 하고 우리 당을 약화시키는 사람들을 솎아내겠다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저 같은 경우. 네. 자, 그러면 이 가정을 두고 지금 이런 공약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지도부에 당선이 됐는데 네. 똑같은 행태를 계속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지금 이런 결과를 본인들이 만든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지금 분열의 과정이 아니라 단단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장동 대표가 된 게 이른바 윤 어게인 극우 지지층의 도움으로 된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을 통해서 한동훈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미수에 그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훈이죠. 정치적 유훈. 예.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지방선거는 잘 치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뭐 부정적인 요인이 훨씬 많죠. 예, 저도 또 뭐 제가 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지역 청주에서 뭐 청주 시장 뭐 충북도지사에 그 출마해야 된다. 그래서 분위기를 업시켜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예. 지금 현재 뭐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중도 마음을 국민의힘이 얻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 이유는 뭐 지금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중도 표심이 뒷받침이 안 되는 승리란 연목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선거를 치른다 하면은 민주당의 대승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의 내일은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한다. 라는 게 정치는 생물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지금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동안에 민주당에서 또 어떤 식의 또 실책을 할지 예. 또 국민의힘이 대우 각성을 해서 단일 대우로 할지 그거는 4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후보자들 중심으로 정말 이대로는 선거 못 치른다라고 하면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아까 그 비대위원장을 역임했던 누굽니까?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 포천 김용태 의원이 재신임을 받는 건 어떠냐라고 네. 제안을 한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위가 이 3명 이상의 어떤 이 사태로 인해서 최고위가 해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현재로서는 이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정당성을 부과를 하는 의미에서 예. 전당원 투표를 한번 재신임 투표를 받아보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제공을 하는데요. 지금 네. 현재 당 지도부가 그것을 받을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더 이상 이 화라산처럼 불이 안 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에 예측을 해달라는 앵커의 말씀이 참 가슴 아프게 들리는데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앞으로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다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도부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인데요. 사실 제명 결정이 내려지기 하루 전까지도 웬만하면 이제 두 사람 만나서 좀 잘 해결해 보세요라고 했었는데 제명 결정이 나오자마자 강하게 장 대표를 향해서 사퇴를 해야 된다. 이 목소리에 굉장히 힘을 싣고 있어요. 그만큼 이번 선거가 서울시장 탈환하기 쉽지 않을 거다. 연임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에서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명분과 실리. 그러니까 명분은 뭐냐면 실제로 오세훈 시장 명태균 게이트라든가 또 당내의 강경 지지파들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후보가 되기가.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이 오세훈이가 당내에 있는 그 장동혁과 같은 또 고성과 같은 강경파 때문에 합리적인 그 중도 우파 성향의 예. 합리적인 보수가 이렇게 죽어간다라고 하는 명분을 쌓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어렵기 때문에 장동혁, 강성 파만 갖고 되지 않는다. 나 같은 오세훈, 중도 보수의 소구력 있는 오세훈이가 후보가 돼야 한다. 네. 즉 이런 실리와 또 혹시 본인이 후보가 되지 못했을 경우에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에 지방선거가 모두 끝난 다음에 예. 이 지방선거의 승패에 대한 냉엄한 그 당원들의 그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거거든요. 예. 따라서 그것을 위한 명분 쌓기와 실질적으로 서울시장 선거가 다급하다는 이 두 가지 명분과 실리를 위해서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님이 칼집에서 칼을 뽑은 것 같아요. 지방선거의 승패보다는 네. 뭐 지방선거에 패배하더라도 밖에서 일반 국민들은 비판하겠지만 당내에서 비판할 세력이 있어야죠. 따라서 당내에 이견을 달리하는 그룹들을 제거해냄으로써 예. 지방선거가 승리하든 실패하든 뭐 나경원 그 의원 같은 사람을 내세우면 오세훈 시장과 큰 표 차이 안 나지만 아슬아슬하게 지더라도 최선을 다했다. 네. 다만 결과는 오세훈이 이기더라도 내 당권 유지엔 도움이 안 되지만 나경원이 지더라도 내 당권 유지엔 도움이 된다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아마 당권에 대해서 그 고성국 씨와 같은 강성 지지층과 함께 지방선거 이후를 생각하면서 당권 유지 나아가서는 당권 유지 이후에 대권으로 친윤파의 적통이라고 하는 계승작업을 하는 장동혁 대표의 숨은 뜻이 지방선거 승리와 관계없는 당권 유지와 차기 대권에 가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지방선거에는 오세훈이도 모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준석 대표라든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다음은 그러면 나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정치적 상상력의 입장에서는 뭐 뭐든 가능하죠. 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가 현실 아닙니까? 지금 4개월 조금 더 남은 시점에서 지금 뭐 말 그대로 에펠탑 효과라는 이제 우뚝 솟은 이제 인지도가 높은 주목도를 갖고 있는 현직 시장을 내치고 새로운 후보를 영입했다. 예. 그래서 뭐 젖잘 싸든 뭐든 졌다. 저는 이렇게 저희 표현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른 데 다 지더라도 서울시장이 이기면 이긴 겁니다. 근데 뭐 몇 군데 다 건지고 뭐 그러니까 뭐 수도 그러니까 그 TK, PK 이기고 뭐 강원 정도 이겼는데 서울 졌다. 네. 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정치적으로 뭐 이제 법적으로는 장동혁 지도부가 해치될 이유는 없지만 예. 정치적으로는 해치될 이유가 돼요, 그거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감정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컷오프를 시킨다? 아니면 뭐 공천 경쟁에서 탈락시킨다? 생각이 쉽지 않아요. 정치는 현실이고 그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일부 유튜버들이 예. 뭐 다음 순서는 오세훈이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건 그 사람들의 얘기일 뿐이고 장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필승의 카드인가? 저는 생각 안 할 수밖에 없고 또 오세훈 시장도 이미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한 거, 장동혁 사퇴해야 된다고 세게 얘기한 거는 예. 일종의 정치적 알리바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도 소구력이 높은 지역인 서울에서 예. 서울시장 서울시장이고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당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SNS 글들은 언제나 보면 우리가 탄핵 때부터 기록에 다 남잖아요. 그래서 예. 어느 시점마다 소환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오세훈 시장이 강력한 나는 중도 소구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지금 한동훈이 장에서 빠졌어요. 네. 이 한동훈이 빠진 일종의 약간 좀 그 중원 확장력이 있는 걸 누군가는 메워줘야 되는데 그걸 저는 오세훈 시장이 택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것과 선거 경쟁력과 당에서 걸림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같이 놓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궁금증은 바로 한동훈 전 대표의 다음 행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자맹을 할 것인가,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 무소속으로라도 나갈 것인가, 나간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에 좀 점을 치시겠어요? 저는 한동훈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가처분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재심 신청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가처분이 서로 받아진다 할지라도 그러면 제명 안 하고 당원권 정지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몸이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가처분은 안 할 안 거다.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신당 창당 당연히 안 하죠. 일단 창당하면 따라 나갈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에 대쪽 같은 정치인이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당 창당에서 재미 본 역사가 없죠. 과거 바른정당도 탈당해서 뭔가를 해보자고 했습니다만 결국 다시 복귀했고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죠. 분당을 했지만 서로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당 창당은 안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지금 같은 시대에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 팬덤들은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고통을 받았다. 필요 없는 제명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때 자명을 하면요. 잊혀집니다. 아. 할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아, 저 사람은 벨도 없나 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무소속 출마하려고 하면 어떤 변수가 있죠. 첫째,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 좌석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 국회의원 쪽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구시장에 누군가 국회의원대 출마한다라고 하면 그 국회의원이 비잖아요. 이제 이곳에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쉽게 움직이면 배신자 프레임에 있어서 네. 부산이나 대구 갔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유승민.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처럼.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됩니다. 조국 전 대표가 어디로 출마하는지까지도 봐서 예. 조국 전 대표가 어디로 출마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나갈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길거리에서 많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지금 잘못된 부분 자꾸 배신자 프레임으로 해서 다 떨쳐내면 네. 누가 정치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움직이지는 않되 변수가 확인되는 이후에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것이다. 네. 만약에 대구시당 이 얘기도 있는데 예. 대구시당 되면 뒷방 아저씨가 될 것 같아요. 왜죠? 일단은 지역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 정치의 중심에서 한번 싸워봐야 되는 중앙 분인데 정치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경험이 지방으로 없는 가자면. 분이잖아요. 예. 검사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검사다. 네. 이런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정치인 한동훈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중앙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 아마 국회의원 무소속 출마를 할 거다라고 네. 봅니다. 무소속으로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현재 서너 가지 그 대안 중에서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저 자료 화면에 나왔듯이 저 열광하는 그 팬덤을 지속적으로 끌어안고 저것을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총선이 지금 2년 반이 넘게 남았습니다. 이번에 총선, 대선 그리고 3대 선거가 바로 지방선거인데 여기에서 그대로 쉬어버리면은 저 이 팬덤의 관리가 안 되는 거는 정치 동력은 금방 식다는 것을 정치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한동훈 대표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선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러죠. 인물, 구도, 바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가 이것은 뭐 후보가 정할 게 아니죠. 그야말로 천운에 맡겨야 되는 성격이고요. 인물 정해져 있죠. 구도가 어떻게 따느냐. 즉 자기가 무소속이든 출마를 할 때 이 구도는 본인이 주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는 계엄을 막은 사람이다. 불법 계엄을 막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진짜 보수고 그게 정의로운 정의파다라는 선명한 구도를 세울 것이냐. 그게 유권자들에게 먹힐 것이냐가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나는 피해자다. 즉 현직 당대표에 의해서 쫓겨난 이 전직 당대표다라는 선명한 구도. 이것이 바로 유권자에게 먹힐 것이냐. 지금까지 그 사례를 보면요. 홍준표 당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한 게 거의 유일한 겁니다마는 당대표를 한 지 10년, 정확히 얘기하면 12년 뒤에 제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사안이 많이 다릅니다. 즉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안을 본인이 선명하게 구도로 선택을 하되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먹힐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고민을 하는데요. 저는 현실과는 관계없이 그나마 명분이 있는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전 지역구 인천 계양을이죠. 계양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현재의 지도부는 이 한동훈 그 지지하는 적지 않은 숫자 이분이 지난 그 전당대회 때 62%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을 어루만지는 선에서 만약에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이 계산을 한 게 아닙니다. 무공천을 하고 무소속으로 한동훈 그 후보가 나와서 그 지역에서 이재명의 그림자를 만약에 없애는데 성공을 한다면은 윈닝 게임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적인 카드는 아마 안 될 것입니다. 그 대신 몇 가지 중에서 이것은 그나마 명분이 있는 선택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장동혁 거기 때문에 책임도 장동혁에게 져야 된다. 세상에 정치가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이 두 가지 먹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총선 보궐선거든 아니면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나요? 서울시장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거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재보궐선거판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장동혁 책임론을 분명히 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장 후보는 더 말이 안 되는 게 네. 본인과 칼라가 비슷한 확장력 있는 오세훈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즉 국민의힘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게 과연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비칠 것인가, 제2의 배신자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번 지방선거가 누구 말 맞다나 강경파들이 모여서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공천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등등 강경 일변도라고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한동훈 대표는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본인에게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단 변수 하나는 네. 만약에 영남권에서조차 민주당에서 흔들흔들, 특히 부산, 경남, 울산에서 민주당의 후보에게 막 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 예. 그럼 저는 그럴 때 바로 적수공건의 자세로 민주당과 영남에서 특히 부울경에서 긴급 투입되어서 무소속 돌풍을 일으켜서 나중에 국민의힘과 통합해서 그 승리를 이끌어낸다면 조국 그 혁신당 대표가 그랬듯이 호남을 기반으로 다시 합당 논의가 돼서 화려하게 지금 금유한양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남에서 조국 효과, 제2의 조국 효과를 낸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에게 그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이 전제는 영남이 민주당 후보에게 막 질듯 말듯한 상황이, 위기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절대 개입하지 않고 네. 지방선거의 패배의 모든 책임을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에게 준엄하게 묻고 나서 지방선거 후에 등장하는 것이 네. 가장 현명한 정치 방법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의 큰 전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질 경우를 이제 전제를 한 거거든요. 네.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저도 한동훈 전 대표 정치적 행보? 휴지기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 전 대표가 지금 이렇게까지 온 몰락의 원인 중에 하나도, 제가 뭐 몰락이라는 표현은 어쨌든 이제 당에서 이제 제명이 제명된 됐으니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온 원인 중에 하나도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안만 있을 때마다 꼭 뭘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도 나갔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당대표 선거될 때는 62%라는 큰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 각급 단위 선거에서 계속 좀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얘기 안 합니다만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당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제명해야 된다라고 나왔던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있던 거죠. 그러니까 예. 한동훈 대표 지지자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1년 반 전만 해도 62%의 지지를 받았던 대표 정치인인데 왜 이렇게 됐지? 그 얘기가 뭐냐면 한 번도 정치적 센터 본능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동훈의 서사는 잊혀질 줄 알 때 잊혀지는 게 저는 서사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까지 한동훈 다웠다면은 한동훈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좀 긴 호흡으로 한동훈의 미래를 보는 그 정치의 자세, 저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면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지방선거까지는 정말 휴지기의 침잠의 시간을 갖고 그 이후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복귀를 하든 다음 스텝을 밟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뭐 한동훈 대표가 한 게 있어야지 휴지기를 갖죠. 뭐 한 게 없잖아요. 뭐 실적을 낸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총선에서 뭐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대선에서 제대로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다 패배의 역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쉬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는 공격력은 참 좋습니다. 민주당 공격할 때, 뭐 이재명 대통령 공격할 때 국민의힘 후보 의원 중에서 제일 좋아요. 근데 문제는 통합력이 없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싸우고 장동혁 대표하고도 싸우고,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장동혁 대표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결국 이 화합하지 못하는 데에는 한동훈 전 대표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특수부 검사라고 하는 직업적 특성에서 좀 고려한다, 기인한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지금 휴지기를 갖느냐보다는 뛰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제명을 당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뭐 죽을 것처럼 지금 들이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건 그만큼 한동훈 대표에게도 지금 이 상황에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국회의원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해야지만이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불협화음을 통해서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역할만 가지고는 좀 어렵다. 그래서 휴지기를 갖는 것보다는 통합력을 좀 키우시라라고 네. 조언 드립니다. 혹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이든 대구든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국민의힘과 표를 좀 갈라주기를 이 부분을 좀 기대하는 측면도 있으신가요? 원래 쌍구경이 제일 재밌다잖아요. 네. 지금 장동혁 대표랑 한동훈 대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뭐 아마도 만약에 정말 부산에 조국 대표가 나간다라고 한다면 네. 대항마를 찾을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천을 안 주겠죠? 그럴 때 무소속으로 나가면 국민의힘 후보가 보이지 않는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국민의힘 후보는 3등인데 차라리 보수로서의 잠재적 가치가 있는 한동훈을 밀어주자라고 하는 것들이 부산 시민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 출마하는 것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다만 출마하기 전에 여론조사 돌려볼 겁니다. 네. 대구에서 한번 돌려봤더니 배신자론이 팽배해서 대구 나오면 무조건 진다. 못 나가죠. 그래서 부산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만 예. 보완을 네. 좀 할까요?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새로운 출발이 있다면, 새로운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반성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주 사소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반성을 지금까지 지난번에 당원 게시판 사건에도 반성 한 문장에 조작됐다라고 하는 반성 아닌 문장이 훨씬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당내에서는 어느 누구도 한동훈이 드디어 당원 게시판에 사과를 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굉장히 꼬인 것이거든요. 당원 게시판 이 한동훈 그 전 대표는 사소하다고 보일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당원뿐만이 아니라 건전한 상식의 국민들은 현직 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을 그것도 당원 게시판에 물론 익명입니다만은 전혀 익명이 아니죠. 한 땡땡으로 돼 있습니다. 한 땡땡. 거기에 이 그 5명의 가족을 동원을 해서 2개의 IP로 상당 부분 댓글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동훈, 내가 한동훈인데 한동훈은 안 썼다, 조작이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상황 자체가 잘못했다. 그리고 전적으로 무조건 이거는 어떤 그 수모를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진정한 피를 토하는 반성이 없이는요. 예.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결격이 있는 정치인이구나 생각을 하지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무소속 출마, 개항을 출마 하나의 도상 연습일 뿐이고요. 예. 그러한 철저한 반성을 왜 안 할까 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거기에 몇 개가 조작됐다고 해서 그 전체 당원 게시판은 조작 사건이다라고 해서 당내 분위기가 유화적으로 흐르고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 텐데 이게 꼬이게끔 그대로 난 거 이게 바로 반성이 없이 그냥 어떻게 잘 되겠지 절대 그렇게 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은 철저한 자기 반성에서 시작한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다음 달 8일에 이제 토크 콘서트를 열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후에 잠깐 쉬어갈지 아니면 무소속 출마까지도 강행을 할지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전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애도 기간 중이어서 아직 공식 입장을 정리한 건 없고요. 국민께 송구스러운 모습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민생이 처리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적절치 않은 모습이 보여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당 간의 논의 절차는 전혀 진행된 바가 없고 정청래 대표의 발표는 합당의 제안이며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 사실은 이해찬 전 총리의 애도 기간에는 좀 정쟁을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 속에 합당 얘기가 조금 주춤하는 듯 했었는데 그 사이에 한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가 언론사에 포착이 되면서 논란이 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뭐 미략설이니 기획설이니 막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 얘기 계속하면 안 되죠. 시컷 해가지고 이제 네. 민주당이랑 이제 여권 얘기도 좀 해봐야겠어요. 저는 뭐 그 어떤 국무위원이 텔레를 보냈고 예. 어떤 국회의원이 보냈냐 이런 그 지연 말단적인 문제보다 네.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예.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에 대해서 정권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2년 차를 맞이하고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집권 초의 합당론이 과연 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가지고 있는 조국 혁신당이 갖고 있는 지지 기반이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지지점이 겹쳐요. 예. 잘 아시겠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대도시 중심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과 겹쳐서 굳이 시너지가 크게 날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예. 선거 앞두고 연대연합하고 합친다는데 뭐 그런 명분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명분보다 약간 고민해야 될 대목이 말씀드린 대로 그 원래 권력이란 나눠 가질 수 없는 것처럼 한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는데 예. 조국 대표의 조기 복귀 합당은 곧 잠재적 대권 주자의 잠룡들의 난립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2년 차 접어들어서 채 1년도 안 됐는데 미래 권력이 등장하는 것이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약간 회의적이고요. 예. 두 번째는 안 그래도 180석 합쳐서 180석인데 예. 지방선거까지 합쳐서 싹쓸이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시너지보다는 호남하고 수도권은 그 민주당도 해볼 만한 곳인데 네. 굳이 양을 더한다고 해서 큰 질적 변화가 없는데 뭐 영남이라든가 이런 데 좀 시너지가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야 이건 너무 여당이 독주하는 거 아닌가라는 견제론이 작동할 경우에 의외로 네. 대도시 특히 서울에서 스윙보터가 많은 서울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가 싫어서가 아니라 예. 한쪽이 쏘올리는 것을 좀 막아야겠다고 하는 묘한 균형 논리 때문에 자칫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선거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론을 등에 업고 아마 합당에 대해서 일부 문제제기, 절차와 방법, 시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 하는 것이 아닌가. 본질은 저는 그것보다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되는가 안 되는가인데 이번 지방선거 전보다는 총선 전에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는 더 적절하지 않나. 뭐 그런 좀 진단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민주당과 혁신당 내에서 나오는 논란은 차치하고 일단 이 합당 자체가 과연 실익이 있는 거냐 좀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좀 있었습니다. 함께 좀 보실까요?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좀 해봤더니요. 국민들은 반대하는 입장이 한 40%, 좋게 본다는 입장이 한 28%로 안 좋게 본다는 쪽이 더 많이 나왔고요.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찬성하는 쪽이 48%, 반대하는 쪽이 30% 이렇게 나왔어요.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래도 찬성을 한다. 이런 입장이 조금 더 많게 나오기는 했는데 어떻게 좀 들여다보고 계세요? 저는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은 사실 민주당이 누리고 있는 일종의 약간 중도 균형의 입장은 조국 혁신당이 더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누린 거거든요. 조국 혁신당이 가장 진보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좀 온건 중도적으로 보였는데 네. 이제 이 두 당이 합당하게 됨으로써 그렇게 누렸던 정치적 지위와 효과를 사라지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다가 180석에 거여라는 일종의 심판 기제가 이번에도 작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무리하게 합당하는 건 당 내부에서는 일종의 조국 혁신당이 이른바 효과를 볼 사표, 그러니까 몇 가지 표, 2, 3% 득표라더라도 그게 사표가 될까봐 그걸 오히려 우리가 여권이 가져오면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 저는 이게 오히려 소탐내시라고 보는 거예요. 네. 오히려 구도 싸움에서 매우 오만하게 보일 수 있는 것 지적이 하나와 있고 민주당도 이제는 조금 더 왼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정당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에선 정치적으로 저는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보고 네. 또 하나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추진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신들 말이야 우리 표에 민의 왜곡을 하는 거 아니야? 총선 때 그렇게 하라고 해줬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거고 예. 그다음에 민주당 내 지지층 쪽에서도 약간 합당 반대가 좀 수치가 있고 거꾸로 조국혁신당을 보면 조국혁신당은 합당 찬성이 더 많아요. 예. 이런 점들이 보면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어디 가도 우리는 어차피 겹방살이 신세하는 것보다 그냥 큰 집에 합류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정치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는 선택인지 예. 이게 실익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고민의 지점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아니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데 합당이 되겠습니까? 합당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 명분이 있잖아요. 원래 한 집안에서 나온 한 뿌리잖아요. 그리고 뭐 정치적 지향점도 비슷하고요.
특히 저번 대선에서 후보자를 안 냈잖아요. 그만큼 함께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정권초에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조국 전 대표를 바로 사면했죠. 그런 것까지도 봤을 때 명분은 있다. 같은 정당이 같이 가는 거야 당연하지만 예.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지금 하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방금 서양호 평론가께서도 차라리 총선 전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이제 왜 지금 하지 했을 때 일단 실익을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예. 국민들 입장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고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조국혁신당과 합당하지 않아도 잘 될 상황인데 혹시 조국혁신당과 이렇게 합당을 통해서 민주당이 더 강해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보수 세력들이 좀 더 경계를 해서 보수도 이렇게 통합으로 간다거나 네. 또는 이제 뭐 민주당이 다 이기겠네라고 하는 어떤 긴장감이 풀려가지고 투표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2%, 3%를 가져왔는데 정작 투표율이 떨어져서 더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이게 이익이 있을 것인가 그걸로 보자면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 부울경을 제외하고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사람이 자기 편하고 자기 유리할 때 합당하면 네. 그것도 좀 이기적이죠. 지금 때는 좀 이르지만 아니 서로 잘 되려고 그렇죠. 합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나중에 보자면 향후 뭐 미래 권력이 많이 늘어나니까 안 좋다라고 하시지만 대통령이 중심축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대통령 후보자감들이 많아진다라고 해서 네.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거나 하진 않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정치를 못하면 레임덕에 빠지고 후발 주자들이 돋보이죠. 근데 지금은 뭐 정청래 대표도 있고 또 조국 대표도 민주당에 들어온다면 잠재적 후보군이고 예. 뭐 김민석 총리도 있고 뭐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있고 후보군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걸 잘 관리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적당하게 견제와 균형을 시켜서 예.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지금이라고 하는 의문점은 있습니다만 그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합당한 명분은 있다. 이 명분을 정택래 대표께서 앞으로 최고위원이나 예. 당원들께 잘 절차적으로 의견을 묻고 이런 절차들을 잘 거쳐 나간다라고 한다면 합당은 될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번 지방선거에 당장에 득이 될 것이 아니면 왜 하필 지금 합당 논의가 나오는 것일까? 이 합당에 대해서 실익은 조금 다들 의아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사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저는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미리약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미리약이라는 게 뭐 엄청난 그야말로 대단한 것을 골방에서 주고받기식이 아니라 일단은 어떤 전청래 식이 대표와 조국 대표 측은 다 뭐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죠. 반발을 미리약에 하고 대해서 있습니다. 동의를 앞으로도 안 할 것입니다만은 네, 네. 이거는 그 미리약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히 언론사 사진 기자가 찍었는데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찍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받은 이른바 체리 따봉에서도 금방 알고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본회의에서 이 주식 투자해서 걸린 게 다 금방 누군지 아는데도 이번에 공개된 텔레메시지는 그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도 총리라고 추정이 되는 김민석 총리라고 추정이 저는 되는데요. 그리고 이 받는 사람도 모 의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알겠죠. 저는 이해찬 이 전 총리의 애도 기간이 끝난 다음 주부터 더 시끄러워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틀림없이 누가 누구한테 보낸 것도 다 드러날 것이고요. 예.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됐느냐라고 하면서 묻는다면은 조국 대표가 먼저 시그널을 보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정청래 대표가 그것을 물은 것이죠. 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니까요. 이른바 1인 1표제로 명분 싸움에서 일단 한 수 접어들고 가는 정청래 대표가 15만 표로 추산이 되는 이 조국 혁신당의 그런 그 표, 이것은 거의 3분의 2 이상이
친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뿌리가 문재인 정부 때에서 비롯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민주당이 대기업이라면 조국혁신당은 그 협력업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로 이번에 이 덥석 합당 논의를 할 때 청와대에서도 부인하는 것을 왜 갑자기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청래 전 대표와 조국 대표의 이해가 딱 맞았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더 큰 반대 목소리에 묻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미략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주고받는 그런 모습은 앞으로의 이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미락에 대해서는 양측에서 모두 좀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합당 논의가 본격화될 텐데 어떻게 좀 전개가 될지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1심 선고가 있었죠. 애초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비해서 재판부는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피고인 들어오시라고. 피고인이 시세 조정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다.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 이를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조의 성립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2022년 4월 7일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의 점은 각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분석 결과 확인되고 피고인이 그 청탁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 다음날 전성배로부터 그 처남을 통해 목걸이를 전달받았으므로 이는 청탁에 대한 알선의 대가 및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네, 1심 선고 결과가 특검이 기대했던 것에 크게 못 미쳤는데요. 서양원 평론가님, 대부분의 혐의는 이제 무죄가 나오고 일부, 그것도 이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 중에서도 일부만 유죄가 인정돼서 1년 8개월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법원이 매를 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은 있었지만 공모한 혐의가 없다. 그리고 통일교 청탁에 대해서 샤넬백 관련해서는 선물은 받았지만 소위 말해서 청탁 목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공천계획 관련해서는 계약서가 없었다. 뇌물을 가지고 계약서 주고받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비해서 1년 8개월밖에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는 향후에 2차 종합특검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지지가 있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법원이 국민의 눈높이를 쫓아가지 못함에 따라서 법원 개혁에 대한 배심원제 도입이라든가 법원의 판결을 잘못했을 때 통제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법원 개혁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판사가 판결로 얘기해야지 뭐라고 했습니까? 거미불루 화이불치 이런 문자 쓰는 거 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 사법부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특검에서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는데 항소심에서 좀 여러 면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얼마큼 더 그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법원의 잘못이 없죠. 왜냐하면 특검이 부실하게 기소했는데 왜 법원의 잘못으로 몰아갑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이러려면 제대로 기소를 했었어야죠. 그러면 그 공모 말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같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혐의를 입증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랬잖아요.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간다. 그러니까 6개월씩 그렇게 수사하고 탈탈 털어놓고 결국에는 이렇게 부실 기소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특검이 못한 거. 그러니까 그러면 공소장 빨리 변경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유죄 입증을 하려는 노력을 했었어야지. 이제 와서 재판부가 부실하게 판결했다라고 보기에는 특검이 너무 허술하게 짝이 없는 정말 그 과정이 있었다. 더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또 핵심적인 게 있었잖아요. 그때 검찰청 해체한다고 검사들이
돌아가겠다고 태업하고 이런 과정들도 저는 여기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2심에서는 어쨌든 사실관계를 가지고 좀 더 다투겠지만 어쨌든 지금 특검에는 굉장히 스타일 구겼고 앞으로 이러면 특검 무용론도 나올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그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무죄가 나오면서 관심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좀 연루가 되어 있는데 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금 미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목적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여론조사를 오세훈 시장에게만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전속적으로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또 마찬가지 효과가 있죠. 다만 이제 김건희 씨와 오세훈 시장이 다른 건 딱 하나인데 예. 김건희 씨는 그냥 무상으로 받은 것이고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3,300만 원을 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3,300만 원은 정치자금법상 기부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방식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유죄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많아졌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김한정 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오세훈 씨의 후원자로서 도와주고 있고 또 명태균 씨 같은 경우도 말로는 오세훈 죽이겠다라고 하지만 실은 정치자금법상 이 기부행위가 되면요. 네. 주는 사람도 처벌되고 받는 사람도 처벌돼요. 그럼 명태균 씨는 언론에서는 오세훈 죽이겠다, 김건희 죽이겠다라고 하지만 예. 정작 그 사람들이 죽으면 자기도 유죄 판결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떠든 것과 달리 검찰 수사에서나 또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자신도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오히려 횡설수설하거나 진술의 모순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무죄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서 이 재판 같은 경우는 법원의 판사가 정말 증인신문 과정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냉혹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네. 지금같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1년 8개월 선고된 거 보면 사법불신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오세훈 지금 시장에 대한 판결도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오세훈 그 명태균 관련해서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 내용만 보면은 이 결과는 나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미리 만들어 놓은 그 여론조사를 특정인에게 준 거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명쾌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예. 지금 그 특검이 이 오세훈 관련 그 명태균 관련 그것을 새로운 입증 자료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이것은 유죄 판결을 내리기는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예. 이 특검의 어떤 무용론 이런 것은 계속 따라갈 수가 없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너무 부실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여론조사 주가 조작의 방조 혐의로 예비적으로 이 유죄를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예 안 했지 않습니까? 공동정범으로만 그것을 몰아붙였다. 그게 무슨 배수의 진입니까? 그러니까 특검의 어떤 법리적인 그런 다툼 이거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라는 점에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토요일 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